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과 디자인의 대변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19세기 디자인의 전환점 역할을 한 모더니즘의 산실, 바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는데요. 아파트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 앞에 바우하우스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웃기도 했었는데 우선 바우하우스는 독일어로 건축의 집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바우하우스, 뭐 우리나라에도 바우하우스 가구도 있고요. 또 저희 동네에 작은 바우하우스라는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도 있고, 또 바우하우스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바우하우스 탄생 100주년, 이게 1919년에 이 학교가 개교를 해서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이랑 날짜가 같습니다. 아이고 1919. 자, 그러니까 우리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하우스. 19세기 말에 영국은 산업혁명의 성과로 인해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그 콧대가 나날이 높아져만 갔는데요. 독일은 그런 영국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독일인이 영국인보다 게르만 민족이 훨씬 등치도 크고, 또 한때는 전 세계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다 먹을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선진 산업이 부러웠던 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 정치계와 경제계가 다 합심을 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독일 정부가 문화 창탈을 꿈꾸던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가가치 창출만이 독일의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 결과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월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인재 육성과 산학 협동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바우하우스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을 맡아서 총괄 책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학협동.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학교가 서로 협동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그를 바탕으로 인재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산학협동입니다. 자, 이렇게 월터 그로피우스가 교장을 맡아서 이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학교는 예술가의 창의성과 진보하는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그 당시 꿈꿔왔던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실현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출신의 건축가였던 발터 그로피우스, 어떤 책에서는 월터 그로피우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독일어다 보니까 발터 혹은 월터 그로피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터 그로피우스는 1919년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의 초대 교장이 되고요. 또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독일 전국에서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그 당시의 문화적 예술 부흥 운동을 홍보하려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문화의 혁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바로 바우하우스의 정신이자 이념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능과 멋을 함께 갖춘 물건들이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선생님으로 교수로 불려왔던 칸딘스키는 어떤 사람이죠? 선과 면, 색채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추상미술의 신기원을 이룩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쇠 파이프, 쇠를 만들긴 했지만 쇠를 구부리는 능력은 조금 떨어졌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쇠를 구부리는 능력을 독일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쇠 구부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독일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젊은 독일 제품, 우리도 제도용품 독일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당시 바우하우스 때부터 창의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 기술력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아서 뭐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더 높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우하우스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꾸리기 위해서 요하네스 이덴, 라오넬 파이닝거, 그리고 괴기스러운 회화로 유명했던 작가 오스카 슐레머, 게르하르트 막스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 예술가들로 교수진을 꾸리게 됩니다. 요하네스 이덴 같은 경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12색상환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자연재료의 성질을 이해시키고 또 각자의 그를 통해서 각자의 창조력에 눈을 띄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처럼 약간 뭐랄까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신비적인 경향이 있어서 지극히 기능주의를 지향했던 바우하우스하고는 맞지 않아서 1923년, 그러니까 약 4년 정도 근무하다가 바우하우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리오넬 파이닝거는 뭐 바우하우스에서 뭘 맡았냐면 지금 가운데 있는 이제 판화 그림인데요. 판화 공방을 담당하는 마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카 슐레머는 추상성을 정의한 사람인데 바우하우스를 통해서 인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인체의 비레미, 인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구상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조각가이자 화가이고 안무가 역할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대 추상미술의 최고 대가 바실리 칸딘스키와 파울 클레까지 바우하우스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기 칸딘스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해. 바우하우스보다 우리가 더 유명한데 말이야. 정말 내가 바우하우스 가야 돼? 막 이러고 있습니다. 파울 클레 역시 그러게 우리가 더 잘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술가가 가끔은 겸손해져야 한다. 가주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가서 진면목을 좀 보여주고 오자 해서 이 칸딘스키와 파울 클레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술가 지도자들을 필두로 자유를 지향했던 바우하우스는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계나 권위를 없앤다는 취지로 교수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교수라는 칭호 대신에 마스터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 같은 교수, 선배, 마스터 역할. 마스터, 헤이 마스터, 저하고 점심 먹을래요? 속으로 저게 디즈랜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더 학생들과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희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각종 공연과 무도회, 축제 등을 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즐기면서 그들의 창의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바우하우스 스쿨의 모체를 가지고 와서 건축대학에 건축 석사과정에 만들었던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하고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이 두 학교가 이 바우하우스처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무용도 있었고요. 회화도 있었고 도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축제 공연들을 구경하러 다니면서 그런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더 어우러져서 다양한 창의력을 만들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많이 쇠퇴한 게 사실이고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게 돈을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왔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여기 내가 뭐 하러 왔는지 이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런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중하게 스승을 마스터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은 숙련도에 따라서 직인, 도제 이렇게 불리면서 과제를 놓고 스승과 제자 간에 진지한 토론 수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의 도제식 교육이 이제 융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이 도제식 교육 방법에 따라서 이 밑에 제자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침 10시에 시작한 수업이 밤새도록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대학원도 그렇게 지속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지속됐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산업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에 건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이 당시에 바우하우스의 교수와 학생들이 진행했던 탐구와 협업의 모델은 현재 디자인 교육의 초석을 만들었고요. 당시 이 커리큘럼은 오늘날 전 세계 미술학과 그리고 건축대학 교육과정에서 계속 응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수업에는 건축이 수업이 없습니다. 대신 건축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죠. 건축 수업은 없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는 건축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 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건축이 토탈 예술이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우하우스는 건축, 가구, 조명, 제품, 그래픽 이처럼 다양한 디자인 분야부터 음악, 무용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바우하우스의 기본 모토처럼 사람들의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디자인, 그러면서도 간결하고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많은 스테디셀러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업 결과물들로 전시회를 열기도 해서요. 자신들의 예술적 실험들이 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점검하는 동시에 대중으로부터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모양과 기능에서는 합리적인 제품들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데 가격은 조금 비쌌다는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남는 게 함정이고요. 지금도 이거 앤틱 제품이라고 하죠. 지금 이 제품들은 아주 매우 고가에 이 당시에 만들어진 제품들은 엄청난 고가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로 이 근대 산업화를 이끌었던 바우하우스 시대 제품들을 사 모으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좋은 학교가 왜 없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치당이 점점점 이처럼 학교 이념과 교육 방식을 곱게 보지 않았던 나치당이 득세하게 되자 재정 지원이 딱 줍니다. 그러면서 산업협동으로 자립하려고 했던 노력도 여의치 않게 돼서 바우하우스는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 나치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감히 적지 못했는데요. 나치가 전쟁용품, 전쟁산업용품을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기지가 될 수는 없다. 순수한 창의력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집단이지 전쟁 물자를 만드는 집단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던 바우하우스는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대사우라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제2의 바우하우스 시대를 열어가는데요. 이때는 예술보다는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위한 디자인 교육 그리고 산학협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멤버였던 요하네스 이든, 그래서 우리 12색상환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나 없이 어디 잘 해보셔. 나 색채 조화론을 만든 요하네스 이든은 집에 갑니다. 고생들 하셔. 하고 떠나갑니다. 그 대신에
헝가리 출신의 신개념 구성주의 작가였던 라즐로 모호이너지가 대신 부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쪽 그림, 이렇게 구성주의 작품이 라즐로 모호이너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계 그리고 빛, 그러다 보니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면과 면이 겹쳐져서 반투명되는 이런 중첩 효과를 그림, 회화에 표현하고요. 또 이것 역시 구성주의 건축, 이 근대 건축에서 유리라는 재료와 빛의 투과를 통해서 공간에도 적용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호이너지가 부임하게 되면서 바우하우스의 그동안의 교과 과정의 풍토가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위에 마르셀 브로이어와 헤르바르트 바이어, 이 두 분은 이제 헤르바르트 바이어 같은 경우 칸딘스키의 제자인데요. 같은 바우하우스 출신의 신세대 교수도 충원되고요. 이를 통해서 다시 도약을 하려고 하는, 부흥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마르셀 브로이어의 의자, 이 의자는 마르셀 브로이어가 만들어서 칸딘스키 연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선물했던 그런 의자입니다. 이처럼 바우하우스는 계속된 나치의 탄압 속에서도 계속 고군분투하다가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데사우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우하우스를 포함한 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 역시 한동안 나치당이 주관하는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교장이었던 미스 반데로에는 나치에게 찍힐지언정 근본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술 철학과 타협하는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딱 고집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마침내 나치당 내부에서도 작가 비렐름 프레이크하고 알프레드 로젠베르크와 같이 나치의 손이라고 일컬어지던 예술가들이 모더니즘을 비게르만으로 규정짓고 모더니즘이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막 형성시켜서 나치는 바우하우스를 포함한 모더니즘 계열의 문화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신들의 수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우하우스를 정치적인 힘 앞에서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스 반데로에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해서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보이시죠? 아무튼 나치에게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여 바우하우스가 내걸었던 혁신적인 디자인 교육과 예술 산업의 통합을 위한 모든 실험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4년 만에 1933년 모두 정지하게 됩니다. 결국 바우하우스는 문을 닫게 되고요. 여기에 몸담았던 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 그리고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특히 당시 지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었던 지식인들이 미국행 계열에 많이 이들을 합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월터 그로피우스는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요. 또 미스 반데로에는 일리노이 공대에서 건축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빛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호이너지는 시카고의 뉴 바우하우스를 설립합니다. 이처럼 바우하우스하고 인연을 맺었던 이 교수진들 그리고 학생들은 각자가 선택한 곳에서 사실은 먹고 살려고 도망갔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곳에서 바우하우스 정신을 이어가고요. 또 울룸이라고 하는 독일에 다시 조형 학교를 세워서 이 바우하우스 출신의 교수진과 학생, 졸업생들이 다시 울룸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또 제2의 바우하우스의 역사를 이어가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울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우하우스의 14년은 역사 속에 잠깐 등장했던 디자인 학교 이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깊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편적인 문화를 지향하였지만 가장 특별한 의미의 문화가 되었고요. 당시대에. 또 오늘날 바우하우스의 양식은 현대식 건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졌던 창의성과 다양성의 추구,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 권위 있는 디자인의 문법, 수학으로 치면 공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어지는 예술, 건축, 그래픽 디자인, 실내 디자인, 공업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이런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능에 관한 결말이 나지 않은 계속된 탐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디자인 혁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우하우스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 창의성과 진보하는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산학 협동을 통한 결과물을 창출하고자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